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적폐 청산을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 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태의 정치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아니 그 김경수가 대통령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치보복성 수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 아닙니까? 비교를 할 걸 해야지. 그 참.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사면이지만 야당에서는 적폐 세력 방출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이제 대거 사면된 것을 두고 한 말이겠죠?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평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후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사면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안 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같이 엮여서 좀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문제는요. 단지 이게 죄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위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간에 이런 양립되는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대사면은 국민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논란이 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물론 복권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사면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국가의 위신,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진영 내 진영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통합에 대한 의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지 신하경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복권까지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사회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았나.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만큼 이제 이 사면에 대한 논란이 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이 죄송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이 제한되고 자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면권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양으로 질로 보나 너무나 이번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국정 지표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반대는 인치인데 이게 뭐냐, 재앙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 사면권을 하고 본인들의 진영에 속한 사람만 사면을 하면 국가 원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계파의 수장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염려가 있고, 이번에 이런 적폐 세력이 대방출되니까 2017년 그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런 적폐 세력 청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모욕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대통합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특별 사면에는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이 됐는데요. 자, 오늘 0시에 이 창원교도소를 출소를 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 사면은 이제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다. 물론 뭐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가석방 불원서도 이제 제출했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면이 조금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끝끝내 진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뭐랄까요? 의사로 남고 싶다고 할까요? 굉장히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1등 공신으로 남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어쨌든 이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이제 네이밍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가석방 된 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지금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민주주의 근간을 아예 흔드는 아주 중범죄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었고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거기서 불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가석방이라도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것이고요.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부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법원 시스템 내에서 받은 대법원 판결인데도 지금도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출석 후에 첫 행보로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이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친문 세력, 그러니까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로 이제 거듭나지 않느냐. 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출발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욕 참배는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 하면 이게 이 호남의 어떤 민주화 세력과 수도권의 젊은 진보 세력 그리고 이제 영남 민주화 세력 이렇게 세 축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울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남 민주화 세력을 재건하는데 나름의 역할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 내에서의 어떤 뭐 분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파나 특정 뭐 친문, 친노 이런 식 분류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류가 있는데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또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에게 어떤 나름의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안 돼서 이제 선거 출마는 할 수는 없지만 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대안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등판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뭐 미리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선거권은 제한되지만 사면되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당의 이기 사항이 온다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은 형기와 함께 벌금 82억 원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형평성 논란도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했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복권에 대한 여론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또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복권될 당시에 사실 남은 그 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함께 다 소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부분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보고요. 만일의 상황이 나아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병세를 좀 지켜봐서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퇴원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돌아간 다음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잖아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객언 중에서 연설은 언이요 침묵은 금이라 그랬는데 예. 좀 뭐 본인이 승찰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게 주류가 된다면 메시지가 나오는 건 좋지만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한 최초의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본인에 대한 성찰이 전제된다면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죠. 자, 이 대표는 지금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득권하고 부딪혀왔기 때문에 이 힘센 소수의 기득권 세력한테는 정말 누대가시였던 모양입니다. 검사 숫자로는 한 6, 70명, 소속된 수사관까지 하면 한 2, 300명.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 다 팽개치고 사건 처리 못하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오늘이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을 통보한 날이죠. 네. 오늘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표는 호남에 있고, 자, 오늘은 뭐 광주에서 또 이제 행보를 이어간다고 그래요.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항상 위기에 봉착하면 달려가는 곳이 광주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를 거의 뭐랄까요, 결혼한 여성에게 비하면 친정 그 이상의 의미로 갖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어떻게 호남을 위한 민생 행보겠습니까? 본인의 구명운동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검찰 소환 일정이 뭐 당당하게 응하겠다. 다만 그 이미 잡혀져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저는 그 일정 조정하고 검찰에 먼저 나가서 소명하고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 난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광주에 가서 민생 행보를 해도 광주 시민들이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쳐놓고 광주에 달려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구명운동을 위한 그 발언을 먼저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광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민현주 전 의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호남이 약 옛날에 사만 시대의 무슨 소도냐 자, 이런 비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도라는 비유 자체가 보면 우리 한국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에 명동 성당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쪽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요. 지금 이제 정치적 상대를 공격할 때 이걸 쓰지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대구 서문시장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강주나 호남을 방문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남의 민주화 세력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묘소에도 가고 또 강주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산되어 있는 편이고요. 예.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더 이렇게 상대에 든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청 투어를 쭉 해오는 과정에 이제 호남이 이제 차례가 돼서 간 거지. 뭐 호남을 집중으로 가서 거기서 이 어떤 장애 투쟁의 형식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지나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예정에 없던 이 검찰 규탄 연설회, 자 이걸 연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검찰이랑 이제 전면전에 붙겠다. 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나는 법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 야권 몰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근데 광주에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나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전당대회 때도 물론 굉장히 낮았고요. 그때 많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나 호남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를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권리당원조차도 투표율이 낮았으니까요.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호소를 하고 호남권 이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극렬 지지층, 아주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이 소구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검찰 예정에 없던 거잖아요. 일단은 예정에 없던 검찰 규탄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 여당이 보기에도 아까 비판했던 대로 사만시대 소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28일은 너무나 이제 검찰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제1야당과 이렇게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직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해 온 게 그동안 작은 정부인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당대표까지 됐던 그런 근거가 됐던 사람이라서 이런 걸 우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세 번째 토론에서는 대장동이 그렇게 문제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특검하자 이런 것을 요구할 정도로 어떤 사안을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보를 하든 방탄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차근차근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순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주에서의 저런 이야기는 최근에 1년의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 측과 이 검찰이 이제 또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도 1월 중에 출석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양쪽에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면 뭐 1월 초라는 거나 세모 기간이니까 좀 바쁠 수가 있으니까 뭐 1월 10일부터 그 중순점은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이 당 내에서의 어떤 주류 비주류의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난 시점이고 지금은 이제 당을 중심으로 이 대열을 정비하고 다음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지 너무 일부의 어떤 비주류 분들의 개인적 의견들이 당의 대열을 흐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표의 소환 그리고 이 대표의 출석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자, 1월 중으로 이 대표가 만약 검찰에 출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공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아마 또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이라든지 총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특히 내년 여름쯤부터는 아마 뭐 양당이나 정의당까지요. 모든 정당이 다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총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정도에 머물까 아마 더 큰 힘을 가지고 당을 쇄신하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